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 설 연휴 막바지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이번 설 연휴에 다들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셔서 즐거운 마음 가득하실 텐데요. 반면에 피곤하다, 지친다, 스트레스가 더 쌓였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기름진 음식에 장거리 운전에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연휴 내내 가사일에 시달리면서 명절 스트레스, 일명 명절 증후군을 2, 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까지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명절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방법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독점 공개 119 X8부터 함께 보시죠. 새벽 4시, 한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했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은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택시를 추돌한 후 편의점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택시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흰색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로 인해 편의점 출입구와 내부가 크게 파손됐고 차량 또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늘도 이금종 소방교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운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실제 운전자 4명 중 1명은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신호체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좌회전보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보호 좌회전의 이 정확한 신호 체계를 잘 알아두시면요.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먼저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은 녹색 신호 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빨간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부분입니다. 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 들어왔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반대쪽 차로에 있는 차도 멈춘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네. 알고들 계시는데요. 이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은 알고 보면 간단한데요. 첫 번째, 녹색에서는 가고 적색일 때는 가지 않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녹색 신호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권은 상대 차량이 있으니까 이때 좌회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간혹 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네. 이 빨간 신호인데도 이렇게 계속 뒤에서 경적을 막 빵빵빵 맞아요. 누르시면서 막 재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요. 절대 흔들리시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녹색불이 들어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네.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빨간불은 무조건 정지, 녹색불일 때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동하시는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고 발생 비율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비보호 좌회전이 갖는 효율성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로에서 녹색 신호 시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동시 신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호를 한 번이라도 놓치면 이 3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한 번만 기다려도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통체계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간 신호등에 좌회전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범칙금이 부과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위반에 해당돼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범칙금뿐만 아니라요. 이 비보호 좌회전 주의하셔서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과실 비율 때문인데요. 좌회전을 하던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이 좌회전 차량에 더 많은 과실을 묻게 됩니다. 또 우리 운전자분들 많이 혼동하실 것 같은데요. 비보호 좌회전 빨간
이상한 신호에 가면은 무조건 신호 위반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강변북로입니다. 비교적 한산한데요. 오른쪽에 다리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이 보입니다. 사고가 잦은 램프 구간. 그런데 이때 검은색 차량이 뒤늦게 다리 진입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데요. 램프 구간 주위에는 돌발 상황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곳을 지나실 때는 더욱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도로를 주행 중입니다. 뭐가 그리 급하신지 무작정 달려드는 한 차량. 서행 중이었길 망정이지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입니다.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이때 무리하게 끼어드는 대형 트럭.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차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주랭랑. 아휴, 피해 차량 운전자만 속 타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설 명절 즐거움도 잠깐이죠. 명절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져서 오는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들의 명절 증후군은 뭐 이제 질병으로까지 자리를 네, 잡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오늘 명절 증후군 훌훌 털어버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증후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외국에도 그 홀리데이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까지 그 긴 화려한 네. 기간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심드렁해지고 그다음에 초조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홀리데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네. 외국 명절 뭐 생각하면 저희 뭐 파티처럼 막 떠들썩하고 항상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네. 또 실제로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실제 이런 분들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나요? 네, 명절 끝나고 이제 오시는 환자 그룹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관절들을 많이 써서 손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능성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기능성 질환들이 나빠져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소위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스트레스라든지 갈등 이런 거 또는 고부 갈등 이런 네. 것 때문에 생기는 일종 명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어떤 조사를 보니까 또 명절에 여성의 가사 노동의 정도가 남성의 무려 19배라고 합니다. 많이 되나요? 네. 그만큼 뭐 쉬지 않고 이제 여성이 일한다는 뭐 결과일 텐데요. 명절 끝나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손과 손목에 이제 무리가 가서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통증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그 손에 이제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들이 오게 돼서 이제 주부들이 오랫동안 손을 쓰다가 보면 여기 퇴행성 관절이 돼서 좀 더 쓰고 나면 명절에 무리해 쓰고 나면 이 손목 관절들이 다 붓고 아침 되면 뻣뻣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손 그동안 많이 써서 이 손목 관절 여기 관절에서 눌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데 네. 거기에 신경이 눌려서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손 요쪽 자체가 좀 저리면서 여기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병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예방하는 이제 운동들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네.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적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녁에 이 뜨뜻한 물에다가 나 또는 핫팩으로 한 30분 정도 찜질을 해주시면 그 아침에 좀 아픈 게 좀 덜합니다. 그리고 수근관 증후군과는 손목 운동 같은 것이 좀 해주면 좋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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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이 손목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부들이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처치 방법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보여주세요. 이 수근관 증후군은 여기 손목에
이 신경이 갔기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먼저 자기가 수근관 증후군인지 좀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한참 동안 손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더 저려지고 아파지면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 그걸 예방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손목 관절에 그 스트레칭을 해줘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저도 이렇게 좀 따라하죠. 네, 이렇게 네. 해보신다든지 예. 또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주고 여기다 힘을 주고 여기를 좀 펴주는 것도 좋고요. 손바닥 예, 예, 예. 펴지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손목을 이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여기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펴주는 이렇게 쫙 펴주는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테니스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테니스공을 갖고 계속 주어지는 그런 운동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정도가 이 전체 팔의 근육을 힘을 기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도 이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예, 의사 선생님 중에서는 이 수술할 때 손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거 계속 운동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또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보통 이제 전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하는 여성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통이 네. 와서 예, 뻐근하고 아프다는 예. 또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요통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허리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자세가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제일 편한 자세가 눕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식탁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쪼그리고 앉아서 전을 붙이는 것보다 식탁에서 앉아서 전을 붙이는 게 좀 좋고요. 네. 그런 다음에 아프시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서주시거나 잠깐이라도 눕는 그런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 붙이실 때 이렇게 무거운 거 드실 때도요. 네.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굽혀가지고 그 들지 마시고 완전히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해서 허리를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운전할 때는 자세가 이 허리가 좀 편한 자세를 해야 네, 되거든요. 네. 우선은 허리가 편하려면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끝에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끝까지 쭉 엉덩이를 의자 뒤에 붙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다리와 허리가의 이 그 각도가 90도보다 좁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조금 더 올리셔야 되죠. 예각으로.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리 받침이 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받침대가. 그러니까 의자 운전할 때 자세도 요 다리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좀 그 편안해지려면 네. 허리에 쿠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여기에 받쳐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요통 이제 오시면 두드리잖아요. 그거는 도움이 좀 그러니까 될까요? 이제 요통 중에 이 근육이 뭉친 거는 좀 살살살살 두드리면은 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디스크가 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두드리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이 명절 때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또 이제 장거리 이동, 또 이제 음식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배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여기다가 또 장시간 음식을 보관하게 되니까 이렇게 식중독의 위험도 항상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대처법 좀 알려주시죠. 네, 배탈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과식에 의한 네. 그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에 의한 설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식은 이제 기능성 장애이기 때문에 소식을 하고 좀 소화제 같은 걸 먹는 게 도움이 되고 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치료 방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균성 설사가 있고요. 네. 하나는 바이러스성 설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설사는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큰 조치가 필요하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탈수가 심하기 때문에 이온 음료 같은 걸 마셔가지고 네. 탈수를 안 생기게 해주면 되고요. 근데 세균성 설사는 막 고열이 나요. 그러면서 배도 많이 아프고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좀 그 적합한 항생제 치료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거를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중요하겠네요. 구분하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고열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럴 땐 그래서 세균성. 예, 그럴 때는 세균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이 아니어도 좀 열이 나고 성인은 뭐 세균성이 아니면 거의 열은 안 나고 세균성만 좀 열이 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열이 심하고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또는 변에 약간 그 이렇게 점액이 섞이거나 혈변이 나오거나 이러면 조금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명절 증후군 하면 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화병입니다. 네. 명절 직후 이혼율이 12%나 증가한다는 또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화병 정확한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화병은 이제 네. 증상 자체가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다음에 속 쓰리는 일이 있으면 속에 쓰린다든지 체한다든지 나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다 기능성 질환인데 네. 그렇죠. 그런 기능성 질환이 악화되는 것도 합병의 하나의 증상이고요. 그렇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심해지면 이제 불안 우울증,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만사가 귀찮고 굉장히 막 사소한 일에 막 짜증을 내고 그다음에 울고 이런 것까지 하는 그렇게 그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한 증후군을 합병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다면 이 화병 어떻게든 좀 해소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일단은 합병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뭐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일단 모르세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무슨 큰 병이 생긴 게 아닐까?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다른 나쁜 병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변 환경들에 대한 것을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을 좀 바꿔보든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좀 받아들이든지 네.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네. 거라고 원인을 뭐 생각합니다. 확실히 아는 네. 게 중요하겠네요. 제가 또 궁금한 게 갱년기 증후군하고 같이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좀 더 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갱년기 증후군은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애들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애들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 주부들이 특히 네. 애를 잘 키웠는데 자기가 하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도 없고 그 다음에 혼자 외롭고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외로움이 있을 경우에 이런 우라병하고 겹치면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명절에 우리도 기름진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속이 계속 부대끼고 문제는 또 군살이 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뾰족한 대책 없을까요? 사실은 이 비만과 관련돼서 환자들이 약간 도둑놈 심보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도 네. 살은 안 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체중 관리나 이 비만 관리는 사실은 간단한 산수예요. 먹는 걸 적게 하고 쓰는 걸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서 우선 많이 먹었다 생각하면 좀 운동이라도 조금 더 많이 해주시거나 그런데 운동 한 1시간 하면은 걷기 1시간 정도 하면은 한 300칼로리 정도밖에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근데 그 콜라 2잔 정도 아,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먹는 걸 조절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합니다. 먹지 말아야겠네요.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한 가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럼 교수님은 정말 이렇게 명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잘 안 받으시나요? 맞아요. 똑같이 궁금해요. 받으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위협이 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너무 강하다든지 또는 요구하는 바가 많다든지 네. 엄격하다든지 이런 게 많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작은 일에 예민하게 내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두 가지인데 다행히 저는 그 객관적 위협도 크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좀 개의치 않는 성격이라서 좀 덜 받는 편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명절 증후군 이렇게 좀 극복하라는 당부 메시지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맡은 그런 네. 어떤 그 가이드라인인데요. 네. 스트레스를 갖다가 그 약어로 한 건데 S는 이제 스마일 웃으면서 즐겨보자. 그 다음에 T는 투게더 온 가족이 함께 해보자라는 거고 R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스펙트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맞아요. 무시하지 네네. 않고 이러면 훨씬 좋고요. E는 이벤트인데 예를 들면 고생한 거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주는 게 좋아요. 큰 이벤트도 좋고 안 되면 고마워, 수고했어, 당신 많이 고생했어 이런 말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한마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S는 모든 걸 좀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운전하면서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관리를 스트레스로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두 가지가 들어오네요. 서로를 존중하고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기.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네, 진짜 그럼 뭐 문제 모든 없죠. 문제들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